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36억에 당첨된 후 엄마는 나에게 아픈 척하고 시댁에 돌아가라며 시댁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대로 했더니 나는 큰 위기를 모면했다. 엄마, 정말 현명하셨어요. 입니다. 이서연, 당신 이 집을 마음속에 두고 있긴 한 거야? 그분은 우리 엄마잖아. 지금 병원에 누워서 수술만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좁은 거실을 뒤흔들었고 내 고막은 터질 듯이 아팠다. 그의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 있었고 평소에는 그럭저럭 잘생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당연히 마음속에 있지. 하지만 2천만 원은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야. 그걸 전부 엄마 수술비로 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뭐? 박민준이 코웃음 치며 내 말을 끊었다. 당신 명품 가방 못 살까봐 걱정돼? 아니면 하루 종일 골골대는 당신 엄마 돈 필요할 때 줄 돈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심호흡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내 말은 우리 임신 준비하고 있잖아. 만약에 아이라도 생기면 애 핑계 대지 마. 5년 동안 내 뱃속에 소식이 있기나 했어? 박민주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은행 가서 돈 찾아와. 우리 엄마 수술은 미룰 수 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다. 평생 나를 아껴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이제는 학군 좋은 아파트 하나 때문에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차비를 아끼게 만들고 자기 엄마 여행 한번 보내주려고 석 달 동안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들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식탁 위 그릇들을 치웠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3일 동안 민주는 매 끼니 병원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니 밥할 기분도 나지 않아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때우곤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 30분이었다. 내일이 수술비 납부 마감일인데 내 마음속 저항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 2천만 원은 내가 몰래 모은 비상금이었다. 민준조차 정확한 액수를 몰랐다. 이걸 다 줘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숨을 좀 돌릴 필요가 있었다. 나는 외투와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초가을의 밤바람은 이미 서늘했다. 나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목적 없이 걷다가 나도 모르게 자주 가던 복권 판매점 앞에 섰다. 주인 김 사장님은 지루한 듯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어이쿠, 서연 씨, 오랜만이네.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늘 먹던 걸로요. 자동으로 한 장 주세요. 사실 나는 복권을 거의 사지 않았다. 그저 너무 울적할 때 2,000원으로 희미한 희망을 사보는 것뿐이었다. 김 사장님은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작은 종이 한 장을 뱉어냈다. 행운을 빌어요. 김 사장님이 복권을 건넸다. 나는 번호도 보지 않고 지갑 구석에 쑤셔 넣었다. 이 복권도 과거 수십 장의 복권처럼 금세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꿈꿀 권리를 주었다. 복권 판매점을 나와 나는 심호흡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울 뻔했지만 꾹 참았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민준 씨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해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엄마한테 노후 자금으로 3천만 원 둔 거 있어. 그거 먼저 가져다 써. 안 돼요.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건 엄마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 전 못 받아요. 저 알아서 할 방법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휴대폰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씻고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최대한 그에게 닿지 않으려 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사흘 후 내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옆자리 이 대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대박, 우리 시에서 36억 원 당첨자가 나왔대. 강남구 그 복권 판매점에서.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다들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일에 몰두했다. 이 대리가 당첨 번호를 읽어주기 전까지는 1등 번호가 5, 12, 18, 23, 30이고 보너스 번호는 7, 9래. 이 숫자 조합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입고 있던 복권을 꺼냈다. 번호가 똑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다. 왜 그래, 서연 씨? 이 대리가 의아한 듯 나를 쳐다봤다. 저 화장실 조묘. 나는 복권을 속옷 안에 쑤셔 넣고 거의 뛰다시피 화장실로 달려갔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복권을 확인했다. 손이 너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36억에 당첨된 것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온갖 미친 생각들이 밀려들었다. 무슨 아파트 대출이야. 엄마한테 최고의 보약을 사드리고 회사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박민준과 그의 까칠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라 흥분의 불꽃을 순식간에 꺼뜨렸다. 나는 심호흡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복권 당첨됐어. 36억.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림은 억제할 수 없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10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지극히 엄숙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잘 들어. 이 일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민준 씨는, 특히 박민준한테는 더더욱. 엄마가 내 말을 끊었다. 내 시어머니가 알면 널 산채로 잡아먹으려 들 거야. 너 지금 당장 휴가 내.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 같이 당첨금 찾으러 가자. 하지만 엄마, 그건 좀. 우린 부부잖아요.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단호했다. 작년에 내 시어머니 담낭 수술했을 때 네가 한 달 동안 똥오줌 다 받아내며 수발들었지. 그런데 돌아서서는 이웃들한테 네가 불효한다고 말했잖아. 박민주는 월급 대부분을 자기 엄마한테 갖다 바치고 너희 결혼 5년 동안 아이도 못 갖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어서잖아. 지금 이 돈은 네가 유일하게 인생 역전할 기회야. 엄마 말 들어. 절대 말하지 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박민주는 항상 자기 엄마 편이었다. 내 월급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도 새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사치한다고 타박당했다. 네, 엄마 말 들을게요.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무섭도록 빛나고 있었다. 36억, 너무나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화장실을 나올 때 나는 이미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장님께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냈다. 이 핑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엄마 말이 맞았다. 이 돈은 내 유일한 기회였다.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길에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하지만 네가 충분히 똑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큰돈 앞에서 시험받기 마련이야. 특히 내 시댁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내 인생도 곧 천지개벽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첨금 수령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엄마는 나를 바로 복권위원회로 데려가지 않고 먼저 김 변호사라는 분과 연락했다. 김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금태 안경을 썼고 말투는 느긋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이서연 씨, 만약 바로 당첨금을 수령하시면 이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혼인관계 존속 중에 취득한 상금은 서면 약정이 없는 한 부부 공동소유에 해당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시고 개인 명의로 가족 신탁을 설립하여 당첨금을 신탁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이 돈은 혼인 후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옆에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님은 내 오랜 친구가 소개해준 분이야.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보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지. 나는 반쯤 이해한 채로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행하에 당첨금 수령 절차를 마쳤다.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28억 8천만 원이었다. 은행 문자 메시지에 찍힌 긴 숫자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심호흡해 엄마가 나를 부축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후 3일간 나는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재무설계사, 보험 전문가, 세무 전문가를 만났다. 그들은 나를 위해 복잡한 자산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 대부분의 자금은 역외 신탁에 두고 일부는 국내 여러 은행 계좌에 분산 예치했다. 또한 일상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회사도 하나 설립했다. 기억하세요. 갑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떠나기 전 김 변호사가 엄숙하게 당부했다. 사소한 소비 하나하나가 남편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갑자기 물었다. 너 아직 민준이 사랑하니? 그 질문은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5년 전 민준이 내게 청혼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의 눈에는 별이 있었고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반년도 안 되어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돈을 가졌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아닐 거라는 건 알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좀 보고 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지금 밥할게요. 됐어. 배달시켰어. 민준이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우리 엄마 내일 퇴원하시니까 네가 가서 모셔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또다시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당첨된 지 사흘째 나는 이중 첩자처럼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십억 자산을 쥔 신탁 위탁자, 다른 한쪽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못하는 조강지처.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욕실에서 거울 속 나를 응시했다. 갑자기 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거울 속 인물의 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입꼬리는 순종적인 곡선을 그려야 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세수를 했다. 저녁 식사 때 민주는 밥을 먹으며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빡빡하고 클라이언트가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했다. 이 거지 같은 회사 진짜 다니기 싫다. 그는 밥을 뒤적이며 말했다. 맨날 열받고 버는 건 쥐꼬리만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럼 돈 많아지면 뭐 하고 싶은데? 민준의 눈이 빛났다. 당장 사표 내야지. 우리 엄마 모시고 세계 일주하고 정원 딸린 집 사드리고. 그는 잠시 멈칫하다 덧붙였다. 물론 장모님한테도 보약 같은 거 좀 사드리고. 내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그의 꿈 목록에서 나는 맨 마지막 순서였다. 당신은 돈 많아지면 뭐 할 건데? 민준이 무심코 물었다.
나는 일부러 생각하는 척했다. 아마 일단 내 앞으로 보험부터 들 것 같아. 혹시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민준이 비웃었다. 고작 그 정도야?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민준은 금세 코를 골았다. 나는 새벽 3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 변호사의 말이 맴돌았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남편분은 작년에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여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머리를 빗겨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왜 이제 와? 수속은 다 밟았어? 네, 다 했어요, 어머님. 내가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쳤다. 됐어. 너 부축 필요 없어. 약이나 타와.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 좀 봐. 얼굴은 누렇게 뜨고 머리카락은 마른 풀 같으니. 이러니 5년 동안 해도 못 가지지. 나는 이를 악물고 약을 타러 돌아섰다. 복도에서 간호사장 씨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언니, 성격 참 좋으시네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반항할 자본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가방 속 새로 발급받은 은행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시작했다. 바닥이 이렇게 더러운데 닦지도 않고 창문은 언제 닦은 거야? 서연아,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쓰겠니? 나는 말없이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김 변호사의 당부를 되새겼다. 절대 갑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지 말 것. 오후 3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놀라자 엄마는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오다 엄마를 보고는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사부인, 어쩐 일로 오셨어요? 서연이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는 짐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제가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아서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폐암이라고요? 엄마, 언제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과장되게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빨리 치료해야죠. 근데 서연이가 가면 집안일은 누가 돌봐요? 도우미를 부를 겁니다. 엄마는 나를 한번 쳐다봤다.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곁에 있어야죠.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반대했다. 안 돼요. 우리 엄마도 막 퇴원하셔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죠. 엄마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말했다. 일주일에 7일 중 서연이는 나흘은 우리 집에, 사흘은 여기로 돌아오는 걸로요. 2시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이 타협안이 받아들여졌다. 밤에 짐을 쌀 때 민주는 어두운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장모님, 참 타이밍 좋게 아프시네. 옷을 개던 내 손이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코웃음 쳤다. 그냥 이상해서. 어떻게 갑자기 폐암이래? 나는 심호흡했다. 민준 씨, 우리 엄마야. 알았어. 가봐.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일주일에 사흘은 꼭 돌아오는 거 잊지 마. 엄마 차에 올라타서야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진짜야, 가짜야? 엄마는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가짜지. 하지만 이게 널 그 집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에겐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해.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보며 나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서연이라는 신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엄마는 나를 성동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데려갔다. 엘리베이터는 28층까지 직행했고 엄마는 열쇠를 꺼내 2801호 문을 열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나는
입을 떡 벌린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세련되게 꾸며진 4개의 방이 있는 집이었다. 넓은 거실은 큰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었고 멀리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거 신탁 자금으로 산 거예요? 여기에 회사 명의로 등기했어. 엄마는 문을 닫았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의 비밀기지야.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방들을 둘러보았다. 안방에는 독립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었고 주방에는 온갖 최신 기기들이 갖춰져 있었다. 서재에는 심지어 금융재테크 관련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나 여기 못 살아요. 나는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너무 사치스러워요. 민준 씨가 의심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나를 안쳤다. 물론 계속 여기서 살라는 게 아니야. 여긴 예비 기지고. 평소에는 민준이네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행동해야지. 하지만 적어도 네가 쉴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잖아. 그날 밤 나는 안방에 2m짜리 넓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니 도시의 불빛이 온통 눈에 들어왔다. 사흘 전만 해도 나는 2천만 원 수술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주부였는데 지금 나는 수십억 자산을 가졌으면서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 척해야 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민준의 문자였다. 내일 돌아와서 밥하는 거 잊지 마. 엄마가 갈치조림 드시고 싶대. 나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웃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내 삶은 2개의 평행세계로 나뉜 듯했다. 친정에서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는 나를 위해 개인 재테크 수업을 등록해 주셨고 일주일에 2번씩 왕 선생님이라는 베테랑 재무설계사가 방문 수업을 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왕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썼다. 현재 고객님의 신탁 자금 중 60%는 고정 수익 상품에 30%는 우량주에 10%는 유동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갓 입학한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필기했다. 이런 용어들은 내게 외계어 같았지만 빨리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2번째 기회였으니까. 또한 점차 실물 자산을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왕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핵심 상권의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말이죠. 그 후 엄마는 나를 시내의 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클럽으로 데려갔다. 두꺼운 원목 문을 열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품위 있게 차려입은 여성 몇 명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은 주 사모님, 이쪽은 이 은행장님 사모님이셔. 엄마가 한 명씩 소개해 주었다. 다들 우리 북클럽 겸 재테크 클럽 멤버들이야. 나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손에 땀이 찼다. 몸짓 하나하나에서 우아함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이 여성들은 내가 평소에 마주치던 마트 계산원이나 아파트 부녀회 아주머니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다. 긴장 풀어요. 주 사모님이 다정하게 나를 안쳤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20년 전에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커피도 마실 줄 몰랐다니까. 그들은 내게 와인 감별법, 보석 고르는 법, 명품 진품 구별법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동화 속에 뛰어든 신데렐라처럼 두려우면서도 흥분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사흘, 민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그 순종적인 이서연으로 변해야 했다. 이 갈치조림은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날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야. 뭐야?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주의할게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반박하지 않았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내일 내 사촌 동생 결혼식인데 축의금 100만 원 준비해. 내 젓가락이 멈칫했다. 100만 원? 지난번에 동료 결혼식엔 10만 원 냈잖아. 그거랑 같아? 민준이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내 사촌 동생한테 100만 원도 적은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 때문에 반달은 속이 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문득 5천 원이 내게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분은 참 이상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분명히 반항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구박받는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나 요즘 돈이 좀 없어. 나는 떠보듯 말했다. 엄마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서. 장모님 의료보험 있잖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그리고 그 병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아까운 돈을 왜 써? 나는 확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다. 그 순간 정말 상을 뒤엎고 싶었다. 어머니, 저 지금 수십억대 자산가예요. 당신들이 뭔데?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차마, 지금 엎어버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다음 날 사촌 동생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시누이 박미나를 만났다.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팔짱을 꼈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금 놀랐다. 미나는 항상 나를 무시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절하지? 사부인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심각하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의사 소개해 드릴까요? 저 대학병원 전문의 몇 분 알아요. 고마워. 아직은 괜찮아. 나는 예의상 웃어 보였다. 피로연 내내 미나는 내 옆에 붙어 앉아 엄마의 병세와 치료비에 대해 계속 캐물었다. 점차 나는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새언니,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미나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이 옷 새로 산 거죠? 비싸 보이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 입은 옷은 새로 산 페라가모 원피스로 할인해서 300만 원이 넘었다. 지금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이서연에게는 절대적인 사치품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보세 옷이야. 10만 원 좀 넘게 줬어.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알잖아. 우리 엄마 아프셔서 옷 살 돈이 어디 있겠어. 미나는 반신반의하며 나를 훑어보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장모님 사시던 그 낡은 아파트 얼마나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왜 물어? 그냥. 민준은 앞만 보고 말했다. 내 동료가 학군 좋은 집 알아본다는데 장모님 집이 명문 초등학교 학군이라며. 팔 생각 없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밤에 나는 욕실에 숨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미나는 은행에서 일하잖아. 돈에 민감할 거야. 앞으로는 헌옷만 입고 가. 티내지 마. 알았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참, 오늘 갑자기 정희한테서 연락 왔어. 오랜만에 보자고. 정희는 내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 연락이 뜸해졌고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왕래가 없었다. 갑자기 연락을? 엄마가 예리하게 물었다. 걔, 네가 당첨된 거 아니? 당연히 모르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걔 남편이 사업하는데 요즘 좀 어려운가 봐요. 만나지 마.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첨 소식은 언젠가 퍼져나갈 거야.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정희의 SNS를 보니 최근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개 올린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침실로 돌아오니 민주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5년 된 낡은 잠옷을 꺼내 입었다. 갑자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내 은행 계좌에는 8자리 숫자의 예금이 있는데 나는 이 초라한 작은 침실에서 거지 같은 잠옷을 입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내가 상처가 좀 쑤셔서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문 간병인을 쓰라고 하시네. 그럼 쓰셔야죠. 내가 말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나 한대. 시어머니가 애둘러 말했다. 내 친정 쪽이 여유가 좀 있으면. 어머님,
저희 엄마도 병원비로 모아둔 돈 다 쓰셨어요. 나는 엄마와 미리 상의한 대로 대답했다. 아니면 제가 며칠 더 가서 어머님 돌봐드릴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됐다. 넌 손도 굼뜨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와 엄마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두뇌 싸움 같은 게임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사흘 후 민준의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서랍이 뒤져진 것을 발견했다.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각도가 틀렸다. 누군가 내 물건을 건드린 것이다. 내 서랍 건드렸어? 나는 민준에게 직접 물었다. 엄마가 손톱깎이 찾다가 그냥 한번 본 거야. 민준은 전혀 숨기지 않았다. 왜? 뭐 숨겨놓은 거라도 있어?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말했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사생활? 민준이 코웃음 쳤다. 너 자체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인데 무슨 사생활. 나는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몸을 떨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여러 핑계를 대며 내 물건을 뒤졌고 민준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겐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5천만 원 이체의 알림 문자가 왔다. 수취인은 박미나였다. 나는 즉시 뛰쳐나갔다. 왜 미나한테 5천만 원을 보냈어?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걔가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줬어. 그거 우리 마지막 남은 돈이야. 나는 거의 소리쳤다.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은 어떻게? 너 장모님 댁에 있잖아. 그분한테 내달라고 해. 민준이 가볍게 말했다. 어차피 그 집도 조만간 내 거 될 텐데. 그 순간 정말 그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그저 묵묵히 옷 몇 가지를 챙겼다. 우리 엄마 병세가 악화됐어. 이번 주는 못 돌아와. 마음대로 해.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생활비 100만 원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눈물을 쏟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 노골적인 냉담함과 계산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눈에 그저 무료 가정부이자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엄마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다. 서연아,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이혼을 생각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은 없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결혼 생활은 미련 가질 가치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혼할 때 박씨 집안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혼이라는 단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처럼 내 마음에 수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밤새 뒤척이며 민준과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대학 시절 그는 참 다정하고 세심했다. 겨울이면 내 손을 미리 녹여주었고 나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일까? 아니면 내가 2번이나 유산해서 그를 실망시킨 후부터일까? 아침에 나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일어났다.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 일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엄마는 따뜻한 우유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우리에겐 더 시급한 일이 있어. 알고 보니 엄마는 어젯밤 김 변호사님과 연락했고 그는 민준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보내왔다. 내 남편, 최근 3개월 동안 최윤아라는 여자에게 총 6번, 합계 1억 2천만 원을 보냈어. 엄마는 태블릿 PC에 표를 가리켰다. 그리고 둘 사이에 심야 통화 기록이 아주 많아. 나는 그 익숙한 이름, 최윤아를 쳐다보았다.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그의 회사 재무팀장이었다. 작년 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었다. 풍성한 웨이브 머리에 몸매가 좋았고 술을 권할 때마다 은근슬쩍 민준의 몸에 손을 댔다. 이것만으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업무상 연락일 수도 있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넘겨 몇 장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여주었다. 노골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 잘 자, 단둘이 밥 먹자 같은 말들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이 증거들로는 아직 부족해. 엄마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나는 기계적으로 빵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이미 텅 빈 껍데기였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같이 우리가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서연아,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 자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민준의 외도 증거를 더 많이 모으는 거야. 나는 심호흡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은 나중에 흘려도 된다. 지금은 행동해야 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겉으로는 일주일에 사흘씩 민준의 집에 돌아가는 일상을 유지했지만 뒤로는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작은 방 알람 시계에 설치했다. 내가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어 전염될 수 있다고 말한 후부터 시어머니는 나와 민준이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했다. 카메라는 새로 산 노트북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엄마는 사설 탐정을 통해 민준의 동선 기록을 더 많이 확보했다. 알고 보니 그가 매주 수요일에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은 모두 최윤아와 호텔에 간 것이었고 회사 워크숍이라고 불평하던 주말에는 사실 최윤아를 데리고 근교로 여행을 간 것이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호텔비와 여행 경비가 모두 우리의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나갔다는 점이다. 짐승 같은 놈.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민준과 최윤아가 호텔 앞에서 입 맞추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진정해, 엄마가 태블릿을 주었다. 이 사진들은 법정에서 아주 유용할 거야. 우리가 이혼 서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을 때 민준 쪽에서 갑자기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그날 내가 민준의 집에 근무하러 돌아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고 민준은 심지어 먼저 엄마의 병세에 대해 물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내 엄마 그 낡은 아파트 말이야. 팔 생각은 없으셔? 내 젓가락이 멈칫했다. 왜 그걸 물으세요? 내 친구가 학군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값을 아주 높게 쳐준대. 시어머니의 눈이 빛났다. 요즘 집값 떨어지는데 이럴 때 파는 게 이득이야. 안 팔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우리 엄마 노후 대책으로 남겨둔 집이에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요즘 그 동네에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보상금이 꽤 짭짤할걸. 아, 그런 거였군. 어디서 재개발 소문을 듣고 와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엄마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밤에 나는 자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작은 방의 감시 영상을 확인했다. 역시나 자정 12시가 되자 민준이 슬그머니 들어와 내 가방을 뒤지고 휴대폰을 검사했다. 뭐 찾았어?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문 앞에 나타났다. 아니,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근데 요즘 걔 좀 이상해. 오늘 걔가 맨 가방 봤어? 진품 같던데.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걔 그 병든 엄마가 갑자기 치료할 돈이 생기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게 분명 문제가 있어. 혹시 복권 당첨된 거 아니야?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내 동료가 그러는데 자기 동네에서 누가 대박 났는데 그렇게 신비주의처럼 군다고 하더라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내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시어머니가 음흉하게 말했다. 만약 걔가 비상금이라도 숨겨놨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에 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권 당첨된 거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예상보다 빠르네. 서연아,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때야.
플랜 B는 엄마와 김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아픈 척하기 시나리오였다. 의사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넌 명분 있게 집을 나와서 박 씨 집안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엄마가 설명했다. 동시에 다음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거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오후 나는 엄마가 연락해둔 병원으로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오 박사라는 의사는 매우 협조적이었다. 실제 검사 결과에 병세를 약간 과장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한 한 달짜리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론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실제로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 박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이 진단서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어떤 검증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진단서를 가지고 민준의 집으로 돌아갔다. 들어가자마자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척했다. 왜 그래?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오늘 검사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허리 디스크라고 하셨어. 나는 힘없이 진단서를 건넸다. 한 달 동안 누워서 쉬어야 한대. 아무것도 못하고. 민준은 진단서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의사 선생님이 친정에서 요양하라고 권하셨어. 나는 미리 준비한 대로 말했다. 우리 엄마 댁에는 간병용 침대도 있고 엄마가 쓰시는 간병인분이 나도 같이 돌봐주실 수 있대. 안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왔다. 네가 가면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제때 치료 안 하면 마비될 수도 있대요. 마비라는 단어는 확실히 위력이 있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 민준이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의료보험으로 일부 처리되고 나머지는 나는 일부러 망설였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하나 있으시대. 나는 민준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돈은 항상 박 씨 집안의 최고 관심사였다. 알았어. 그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대신 집에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 엄마도 시간제 도우미 써야 하고 나도 밖에서 자주 사 먹어야 하니까. 100만 원. 나는 하마터면 비웃을 뻔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력해 볼게. 나는 힘든 척했다. 우리 엄마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정해. 민준이 못을 박았다. 짐 싸. 내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날 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민준과 한 침대에서 잤다. 그는 등을 돌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그가 최윤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저 아줌마 떼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다. 5년의 결혼 생활, 내 옆에 누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 민주는 나를 엄마의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내 병세에 대해 몇 마디 걱정하는 척하더니 이내 화제를 돌렸다. 장모님, 그 정기예금 얼마나 되는 거야? 하니 3억 될 거려. 나는 대충 둘러댔다.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에요. 민주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머릿속으로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나는 그가 위층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것을 사양했다.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큰 숨을 내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문득 내 눈빛이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그 주눅든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주관이 있고 기댈 곳이 있는 여자였다. 엄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다. 그 뒤에는 김 변호사님과 사설 탐정이 서 있었다. 팀에 복귀한 걸 환영한다. 엄마가 미소 지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공격할 차례야. 엄마의 아파트로 이사온 첫 주. 나는 갓 출소한 죄수처럼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를 탐욕스럽게 즐겼다. 아침에는 늦잠을 잘 수 있었고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낮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마음껏 입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야하다고 말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밤에는 소파에 누워 영화를 봤고 민준이 전기 낭비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드디어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가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몸에 맞는 옷을 사주셨고 심지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내 몸매를 관리해 주셨다. 이제야 수십억대 자산가 같네. 환골탈태한 나를 보며 엄마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안락함은 금세 깨졌다. 민주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돈을 요구하거나 집안이 엉망이라고 불평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엄마의 아파트 근처를 자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병문안을 핑계댔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장모님, 이 아파트 단지 좋네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민주는 세련되게 꾸며진 거실을 둘러보며 애둘러 말했다. 월세가 꽤 비싸겠어요. 오래된 집이에요. 집주인이 급하게 내놔서 싸게 얻었어요. 엄마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병원이랑 가깝지 않았으면 저도 여기 안 얻었을 거예요.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화장실을 핑계로 사실상 모든 방을 훑어보았다. 다행히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안방에는 의료기기들이 가득 놓여 있어 정말 중병 환자의 방처럼 보였다. 서연 씨,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떠나기 전 민준이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역시 여기가 요양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봐. 가슴이 철렁했다. 요즘 잘 먹고 잘 자고 정성껏 꾸미기까지 하니 확실히 민준의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이건 허점이었다. 주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엄마가 즉시 말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감정이 허리 회복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민준을 보내고 나와 엄마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러다간 조만간 들통날 거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접촉을 줄일 때가 됐어. 오 박사님 말씀으로는 내 병세가 절대 안정 및 면회금지가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대. 그래서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의사의 새로운 진단을 전했다. 내 허리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해서 완전한 안정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모든 방문객의 면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그럼 생활비는? 민준이 즉시 답장했다. 나는 비웃으며 50만 원을 보내주었다. 우선 이거부터 써. 엄마 예금은 아직 만기가 안 됐어. 돈을 받자 민준은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엄마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사흘 후 깊은 밤, 내 휴대폰에 갑자기 감시 카메라 경보가 울렸다. 누군가 민준의 집 작은 방에 들어온 것이다. 영상을 켜보니 민준과 한 여자가 내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최유나였다. 그들은 내 침대에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빨리 내쫓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의논했다. 자기야, 내 와이프 병은 언제쯤 나아? 나 빨리 이사 오고 싶단 말이야. 최유나가 교태를 부렸다. 곧 민준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의사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성공률은 50%고 만약 실패하면 어쩌면 마비될지도 모르지. 어머, 그럼 평생 걔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유나가 소리쳤다. 걱정 마. 민준이 비웃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걔가 스스로 이혼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나는 온몸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5년간 한 침대에서 잔 사람이 이토록 악독한 줄은 몰랐다. 엄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감시 영상을 본 후 즉시 사설탐정이 실장에게 전화했다. 지금부터 박민준 24시간 감시 시작해요. 그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동선 보고서 다 필요해요.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잠을 설쳤다. 새벽 3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혼할 것이다.
그리고 박민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이 이혼 계획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세 단계로 움직이기로 했다. 첫째, 민준의 외도와 재산 은닉 증거를 더 많이 모은다. 둘째, 피해자 신분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보전 신청을 한다. 셋째,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 민준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의 행위는 이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그가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후 며칠간 나는 냉혹한 탐정처럼 민준의 죄증을 차분히 수집했다. 사설 탐정은 그와 최윤아가 여러 차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을 찍었고 은행 거래 내역에서는 그가 최윤아에게 약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그의 회사 감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그는 직위를 이용하여 약 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했었다. 이 정도면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두툼한 증거 서류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민아가 갑자기 내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민준이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신이 한순간의 실수로 최윤아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직접 사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새언니, 오빠가 잘못했다고 빌어요. 미나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새언니가 돌아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대요. 어머님도 앞으로 두 분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다. 그들이 뭘 알아챈 걸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 재개발 소문 때문일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내 엄마 옛날 집 그 동네가 진짜 재개발에 들어간대. 보상금이 상당할 거야. 그들은 그 돈이 내 엄마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널 되찾으려는 거지. 역시나 곧이어 민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흐느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 그 최윤아 그 나쁜 년 때문이야. 이미 걔랑 끝냈어. 돌아와주면 안 될까? 그래?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어제 오후 3시에 월화 호텔 8602호에서는 뭐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설 탐정이 어제 막 보내온 최신 사진은 바로 민준과 최윤아가 호텔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다. 너, 날 감시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박민준,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꿈깨. 그가 갑자기 폭발했다. 네가 무슨 꿍꿍이인지 모를 줄 알아? 재개발 보상금 독차지하려고? 어림도 없어.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역시 그랬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게임은 시작됐어.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준비됐니? 나는 심호흡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비장의 카드를 쥐고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였다. 다음 날 아침 나와 김 변호사님은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엄마는 인맥을 통해 민준의 회사 회장님과 연락하여 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폭풍아, 더 거세게 불어라. 법원 문을 나설 때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법원 소장이 송달된 날 밤, 민준은 친척 3명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엄마의 아파트 단지 앞으로 쳐들어왔다. 이서연, 당장 나와. 민준이 아래층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다. 고소할 배짱은 있으면서
얼굴 볼 배짱은 없냐? 나와 엄마는 28층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층의 이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민주는 마치 광대처럼 법원 서류를 흔들며 구경꾼들에게 나의 무정함과 배신을 호소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더 날뛰게 놔둬. 전부 증거가 될 테니까. 아래층에서 민주는 아무 반응이 없자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물론 이미 차단된 후였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저기 우리 아내 집이에요.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요? 민준이 소리쳤다. 선생님, 입주민께서 명확히 방문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의 태도는 단호했다. 만약 강제로 진입하시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민주는 마침내 풀이 죽어 떠났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이서연, 너 두고 봐. 이걸로 안 끝나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통의 모르는 번호로부터 욕설 문자를 받았고 몇몇 박씨 집안 친척들로부터는 화해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나를 무정하고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둥말이다. 가장 가소로운 것은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서연아, 민준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그냥 용서해줘라. 남자란 게 가끔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아드님은 외도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에 도박까지 했어요. 이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고요. 정말 아드님을 위하신다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세요. 어쩌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놀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뚜뚜뚜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씨 집안의 반격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악랄했다. 그날 오후 내 대학 동기 단톡방이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공유한 것이다. 현대판 악녀, 모여성 30억대 복권 당첨 후 조강지쳐 버리려 음모 꾸며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세부 묘사가 명백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글은 흑백을 전도하여 나를 당첨 후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악독한 여자로 묘사했다. 반면 민주는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다 배신당한 불쌍한 남편으로 둔갑했다. 너무 비열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들이 내가 당첨된 걸 어떻게 알았지? 추측일 가능성이 높아. 엄마는 재빨리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을 통제하고 동시에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야. 김 변호사님의 조치는 빨랐다. 당일 바로 커뮤니티에 변호사 서한을 보내 허위사실 삭제를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내가 동기 단톡방에서 직접 사실을 해명하되 수위를 조절하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의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만 말하고 당첨 사실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라고. 나는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단톡방에 짧은 입장문을 올리고 민준과 최유나의 호텔 사진을 첨부했다. 여론은 즉시 반전되었다. 동기들은 팬펀이 민준을 비난했고 몇몇 여학생들은 내게 개인적으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 파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3일 후 민준은 더 미친 짓을 벌였다. 그는 친척 10여 명을 모아 파렴치한 아내 이서연은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는 현수막을 들고 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리에겐 아이조차 없었는데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다행히 엄마가 미리 예견하고 장기 휴가를 내도록 해주셨지만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사실을 모르는 몇몇 동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반격해야 해. 엄마는 사설 탐정이 보내온 현장 사진을 보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박민준, 저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야. 김 변호사님은 즉시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민준의 괴롭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제안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김 변호사님이 설명했다. 법원은 72시간 내에 보호명령을 발부하여 박민준 씨가 귀하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민준은 나와 엄마 그리고 우리의 주거지와 직장 2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 금지령도 박 씨 집안의 아기를 막지는 못했다. 시어머니는 옛날 아파트 단지에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물어서 바람이 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미나는 엄마의 옛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쫓겨났다. 더 끔찍한 것은 민준의 사촌형 중 한 명이 은혜도 모르는 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만. 엄마가 책상을 내리쳤다.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 다음 날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심층 보도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반가폭력 운동가로 한 평범한 여성의 각성. 기사는 내가 5년간 겪은 정신적 학대와 민준의 외도 행위를 상세히 다루었다. 물론 당첨 정보는 빼고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고만 언급했다. 이 보도는 즉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곧 여러 언론사에 의해 전제되었다. 여성연맹에서 먼저 연락해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반가폭력 단체에서는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했다. 심지어 민준의 회사 회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민준의 공금 횡령 사실을 증언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은 길거리의 쥐처럼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민준은 회사에서 직위 해제 및 조사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다. 미나는 재산은 이익에 가담한 혐의로 은행에서 직위 해제 조사를 받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내게 말했다. 법원은 우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였고 이혼 재판은 10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 10일 동안 나와 엄마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김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고 심지어 은퇴한 판사를 초빙해 모의 재판까지 진행했다.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가 반복해서 당부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당신을 자극해도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곧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해방감과 기대감이 더 컸다. 긴장되니? 엄마가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이러니예요. 5년 동안 민준 씨가 지금처럼 저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지. 엄마가 침대가에 앉았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신중하게 고른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위험 있으면서도 우아해 보였다. 엄마와 김 변호사님이 양옆에서 나를 호위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마치 가장 든든한 두 개의 방패 같았다. 민준 쪽에서는 대여섯 명의 친척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를 보자 원망 섞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사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김 변호사님은 조리 있게 민준의 여러 과실을 진술했고 사진,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 철저한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몇 차례 반박을 시도했지만 모두 판사에게 기각당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증인신문에서 나왔다. 김 변호사님이 민준의 공금 횡령 증거를 제시하자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나쁜 년, 날 감시했어?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내가 널 5년이나 먹여 살렸다고. 법원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고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피고에게 법정 질서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님이 평온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일 선고를 요청합니다. 판사는 합의 후 당일 판결을 선고했다. 이혼을 허가한다.
부부 공동 재산 중 원고의 몫은 전부 반환하고 피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피고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본법원에서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민주는 잿빛 얼굴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통곡했다. 미나는 마치 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나를 사납게 쏘아보았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깨 위에 천근만근 짐이 드디어 내려진 기분이었다.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엄마가 나를 크게 안아주었다. 김 변호사님도 미소 지으며 축하했다. 재판은 순조로웠습니다. 박민준 씨의 공금 횡령이 확정되면 최소 3년형은 받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생각만큼의 희열이 없었다. 5년의 청춘을 이런 소동과 맞바꾼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엄마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새로운 시작.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이혼 판결 후의 나날들은 긴 꿈만 같았다. 나는 정식으로 엄마의 그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영앤리치 싱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님이 설립해준 투자회사는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왔다. 엄마는 내게 집안일과 가사도우미 관리법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꽃꽂이, 다도, 금융관리 수업에 등록하며 텅 빈 시간을 채워나갔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화려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나는 여전히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다. 꿈에서 민준이 내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으며 법정에서 박씨 집안 친척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상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심리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이 나쁜 기억들을 덮으려면 시간과 새로운 삶의 경험이 필요해요. 새로운 삶의 경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혼 한 달 후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 되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저는 도시여성 매거진의 윤 기자라고 합니다. 현대 여성의 독립을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받아들이라고 격려해 주셨다. 이제 너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어. 그게 네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아파트 거실에서 윤 기자를 맞이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지적인 여성이었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세련됨과 친근함이 묻어났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나의 결혼 생활, 이혼 경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심경을 이야기했다. 물론 당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말 용감한 여성이시네요. 윤 기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여성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사실 저도 선배님 후배예요. 동기 단톡방에서 그 사진들 봤을 때 박민준 씨가 선배님께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 그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특히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요. 윤 기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부 갈등은 많은 결혼 생활의 암초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잡지사에서 다음 주에 여성 창업가 살롱을 여는데 다들 선배님처럼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선 여성분들이에요. 나는 초대에 응했고 이 결정은 뜻밖의 내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다. 살롱에서 나는 비범한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병마를 이겨낸 예술가, 그리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싱글맘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때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었다. 서연 씨, 살롱 주최자인 주 여사님이 내 손을 잡았다.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을 설립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조금 놀라 옆에 계신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내게 윙크를 했다. 분명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저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에요. 나는 말을 이으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조용히 내 길을 열어주시면서도 공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이 살롱 이후 내 교제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졌다. 나는 시의 여성기업가 협회에 가입했고 여러 자선활동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여성연맹의 반가폭력 강연에서 내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초청까지 받았다. 한편 민준의 소식도 계속 들려왔다. 그는 공금횡령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지금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미나는 재산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은행에서 직위해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돈의 힘인가?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들을 좀 도와줄까?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물었다.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지경까지 몰렸는지 기억하세요?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은 건 저였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내 삶은 충실하고 평온했다. 가끔 꾸는 악몽을 제외하면 박씨 집안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날, 나는 모든 오랜 친구와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해 발대식에 참석해달라고 했다.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언론기자들, 자선가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어머니들까지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서서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한때는 나약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무대 아래 수백 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인내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존엄과 행복은 결코 누군가의 시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사람들 맨 앞줄에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엄지를 치켜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연설을 마치려 할 때 곁눈질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윤 기자였다. 그녀 옆에는 점잖고 세련된 중년 남성이 서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따뜻하고 깊었다. 발대식 후 리셉션에서 윤 기자가 그 남성을 데리고 내게 왔다. 선배님, 제 사촌 오빠 강지훈이에요. 윤 기자가 소개했다. 심리상담 의사인데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감명받아서 꼭 소개해달라고 졸랐어요. 강지훈 씨가 손을 내밀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고 적당한 악력은 사람을 안심시켰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숙한 매력을 더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상담 의사시라니 그럼 제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겠네요. 강지훈 씨가 웃었다. 심리상담사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시작했다. 강지훈 씨는 박식했지만 잘난 척하지 않았고 유머러스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내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물었다. 네, 강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한부모 어머니들이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재단이 심리 지원 부분을 추가한다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눈앞이 번쩍 뜨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가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보셨다. 서연아, 이 회장님이 찾으시던데. 그제야 나는 리셉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나와 강지훈 씨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함을 교환한 후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마음속에 오랜만에 설렘이 일었다. 누가 봄바람이 났나 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놀리셨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우린 그냥 일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일 얘기.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 강지훈이라는 사람 정말 괜찮아 보이네. 박민준보다 100배는 낫다. 민준 얘기가 나오자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그 결혼 생활이 내게 남긴 그림자는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나는 빛의 흔적을 보았다. 3일 후 나는 강지훈 씨와 심리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우리는 카페에서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젝트 계획부터 인생의 이상, 업무 경험부터 개인적인 취미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별할 때 강지훈 씨가 갑자기 말했다. 지수윤 기자가 저를 선배님께 소개해 준 건 사실 사심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사심이요? 제가 평생 독신으로 늙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강지훈 씨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에게 고마워해야겠어요. 선배님을 알게 되어 정말 영광이니까요. 내 얼굴이 또 붉어졌다. 40대 남자가 윙크하며 애교를 부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반전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 강지훈 씨는 정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프로젝트 회의는 점차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고 결국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하셨다. 이혼 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생기 넘치는 모습을 처음 보셨다. 그러나 나와 강지훈 씨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할 때 뜻밖의 소식이 평온을 깨뜨렸다. 박민준이 조기 출소했다는 것이다. 그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 감형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했다. 그가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입으로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박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그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역시나 출소 후 민준은 곧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먼저 언론에 연락해 자신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했고 이미 뉘우쳤다며 동정을 구했다. 그리고는 여성연맹에 찾아가 울며불며 나를 한 번만 만나 직접 사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장 역겨운 것은 그가 어디서 내가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자신도 지원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아내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강지훈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위로했다. 그런 사람은 하수구의 쥐와 같아서 빛을 보지 못해요. 당신이 신경 쓸수록 더 날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일과 생활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민준이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되었다.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백미러로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코너를 돌 때 그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며 멈춰 세웠다. 이서연. 운전자가 헬멧을 벗자 민준의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다. 오랜만이네. 수십억대 재벌 만화님. 나는 즉시 차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은 내가 창문을 열지 않자 미친 듯이 내 차문을 발로 찼다. 이 나쁜 년.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고상한 척해? 그 36억 없었으면 네가 뭔데? 36억. 그가 마침내 그 말을 입에 담았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당첨된 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일부러 물었다.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민준이 비웃었다. 최유나 사촌 언니가 복권위원회에서 일해. 진작에 다 알아봤. 내 그 교활한 엄마만 아니었으면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였어. 아, 그랬구나. 나는 계속해서 말을 유도했다. 그래서 그 후에 나한테 잘해준 게 돈 때문이었어? 그럼 아니겠냐? 민준이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 돈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이혼했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민준은 욕을 한마디 내뱉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망치려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아그른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걸로 안 끝나. 내가 온 세상에 네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줄 테니까.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지만 민준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녹화 영상을 엄마와 강지훈 씨에게 보여주었다.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널 미행까지 하다니. 강지훈 씨는 더 침착했다. 이 녹화 영상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괴롭히고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니까요. 즉시 새로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 씨는 민준이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울까봐 밤새도록 집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엄마는 뜻밖에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강지훈 씨가 내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제가 있으니 그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따뜻한 컵을 들고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지난 반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공포, 그리고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터져 나왔다. 강지훈 씨가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마치 놀란 아이를 달래듯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어요. 울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입이 오는 밤, 나와 강지훈 씨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맞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되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이 우리를 위해 긴급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민주는 나와 내 가족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어젯밤의 녹화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민주는 협박 혐의로 다시 수배되었다. 그는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지훈 씨가 자청했다. 그전까지는 제가 서연 씨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강지훈 씨는 정식으로 내 삶에 들어왔다. 협력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수호자로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아파트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 오기까지 했다. 언제든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민주는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 한 달 후 경찰이 다른 지방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건축 자재를 훔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최소 반년은 갇혀 있을 겁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만약 또 당신을 괴롭히면 형기는 더 길어질 겁니다. 이 소식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는 축하 파티로 작은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다. 오직 윤 기자와 강지훈 씨만 초대했다. 식탁에서 엄마는 갑자기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셨다. 엄마는 옛날 집으로 다시 이사 가시겠다고.